지난주 토요일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소 앞을 지나갔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매물 가격표를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10년 전에 방문했을 때 보았던 그 아파트 가격이 2배가 넘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것은 3배 가까이 올라 있었습니다. 중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것도 싼 거라고, 더 오를 거라고,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못 산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20년 넘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지켜봐 왔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통제불능인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올랐습니다. 과연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잡힐까요? 수십 년간 반복된 이 약속은 이번에는 지켜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냉정하게 따져보려 합니다. 희망 고문은 이제 그만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지난 시간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겪어온 부동산 정책의 역사를 말입니다. 90년대를 기억하십니까? 분당과 일산 신도시가 만들어지던 시절입니다. 그때 정부는 말했습니다. 대규모로 집을 공급하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십만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값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도시 집값도 올랐고 서울 집값은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신도시로 분산되기는커녕 서울로 더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서울에 있었고 좋은 학교도 서울에 있었습니다. 신도시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배드타운이 되었을 뿐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어땠습니까? 정부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규제 완화가 답이라고 했습니다.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풀고 세금을 낮추면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재건축이 활발해졌습니다. 곳곳에서 낡은 아파트가 무너지고 새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이 오히려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새 아파트는 더 비싸게 팔렸고 주변 집값까지 덩달아 올랐습니다. 규제 완화가 공급 증가로 이어지기는커녕 투기 과열로 이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반대 정책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규제였습니다. 다주택자에게 높은 세금을 물리고 대출을 막고 분양가를 통제했습니다. 집값을 강제로 누르려는 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이 얼어붙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래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는 이상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규제가 조금이라도 풀리면 폭발적으로 치솟았습니다. 눌렀던 용수철이 튀어오르던 말입니다. 이 모든 정책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대책이 나왔지만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서울 집값은 몇 배가 되었습니다. 특히 강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정책이 실패했을까요? 근본 원인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서울 집중 현상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반반이 수도권에 삽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이 핵심입니다. 좋은 일자리, 좋은 학교, 좋은 병원, 모든 것이 서울에 몰려 있습니다. 아무리 신도시를 만들어도 사람들은 서울을 원합니다. 서울 가까운 곳을 원합니다. 이 근본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토지의 한계입니다. 서울은 더 이상 커질 수 없습니다.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새로운 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재건축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려 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한되어 있으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셋째, 투자 심리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재산 증식의 수단입니다. 은행 금리가 낮으니 돈을 부동산에 넣습니다. 주식은 위험하니까 부동산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실제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이 세 가지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공급 대책도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오는 공급 대책들은 어떨까요? 효과가 있을까요? 정부는 수십만 세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외곽과 경기도 곳곳에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규제를 풀어서 재건축을 촉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실제로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 공급 물량이 실제로 시장에 나오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계획을 세우고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고 완공하려면 얼마도 안 되어 3년은 걸립니다. 어떤 것은 10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오를 것입니다. 게다가 이 물량들이 과연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사람들은 서울을 원합니다. 서울 외곽 신도시의 집을 공급해도 서울 수요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서울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신도시 사람들도 결국 서울로 출퇴근하고 자녀들을 서울 학교에 보내려 하니까요. 재건축은 또 어떻습니까? 재건축을 촉진하면 공급이 늘어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양날의 탈입니다. 재건축이 되면 그 지역은 더 좋아집니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프라가 개선됩니다. 그러면 가격은 더 오릅니다. 재건축 기대감만으로도 가격이 오릅니다. 실제로 그러하게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공급 대책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은 더 폭등합니다. 하지만 공급만으론 부족합니다. 다른 정책들이 함께 가야 합니다. 첫째, 수요 관리가 필요합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합니다.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주택 구매를 막아야 합니다. 다주택자 규제, 대출 규제, 양도세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수요자까지 옥죄어서는 안 됩니다. 내 집 마련하려는 무주택자는 도와줘야 합니다. 둘째, 지방 분산이 필요합니다. 서울 집중을 완화해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지방에 만들어야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 기업 지방 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 교육과 의료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서울이 아니어도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장기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10년, 20년 지속해야 합니다. 단기적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합니다. 결국 집값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공급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요 관리, 지역 균형 발전, 장기적 정책 일관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함께 갈 때만 집값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이미 집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 세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일해도 집을 살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앵제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정의의 문제이고 세대 간의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나올 공급 대책들을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기대하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더 나은 정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조금 더 넓어지고 깊어졌기를 희망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가겠습니다.